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 폭염이 시작된다라고 해요. 밤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있다라고 하니까 다들 더위 매우 조심하시고요. 저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맥주 시원한 한두 캔이랑 해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니까 꼭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럼 8월 첫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국 금리 인하하고도 사람들이 워낙 뭐라 많이 하고 미국 대통령까지 뭐라고 해서 과연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일본의 진정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능 이야기가 전 세계 곳곳에서 간혹 가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보고, 세 번째 이슈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체르노빌 사태, 즉 과거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국 금리 인하하고도 욕먹은 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7월 31일에 기준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2.25%에서 2.5%였던 것을 2%에서 2.25%로 낮춘 거죠. 이것은 다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은 이전까지 0.25%포인트보다 높은 0.5%포인트를 내리는 것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할 건데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3주 전에 제 영상에서도 다뤘고, 미국 금리 인하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풍겼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0.5%포인트라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담감은 이어서 2주 전에도 증폭되게 되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다뤘죠. 바로 왜였죠? 유럽 중앙은행, 즉 ECB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아직은 금리 인하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금리 인하할 가능성 정도만 열어두면 되는 것 같다고 느낌을 풍겼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럽 중앙은행에 이어서 미국은 금리 동결은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하기는 했는데요. 다만 0.25% 인하를 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쑥덕쑥덕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FOMC,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분명히 해두고 싶다. 장기적인 연쇄 금리 인하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즉 강력하게 금리 인하 추세를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 좋은 금리 인하가 분명히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된 날부터 미국과 세계의 주식시장은 하락일로를 걷게 됩니다. 예상한 금리 인하는 분명히 했지만 말했다시피 예상된 수준일 뿐이고 기대 이상의 것은 없었다라는 반응인 거죠. 사람들이 예상을 했다는 것은 예상하고 있던 때부터 이미 충분히 그거 예상되니까 그만큼은 투자해놔야지 라고 해서 주식 가격에는 이미 올라서 반영돼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금리 인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것은 아님이라고 말을 덧붙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보다 이하이기 때문에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증시가요. 그런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단순히 잘못을 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서서히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우리를 실망시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다만 미국 대통령은 임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느 국가 대통령이나 대표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신경 쓰이는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가장 쉽게 평가받는 업적 중 하나가 되고 알기 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눈에 보이고 더욱더 사람들을 자극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투자 시장이죠. 왜냐하면 투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성남 황소처럼 나서게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하라는 것은 한 가지 여파를 크게 나타냅니다. 바로 증시 상승이죠.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하라는 녀석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첫 번째로는 금리라는 것은 무한정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은행이자가 대출이자가 무한정으로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는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하면 미래의 폭락이라는 폭탄만 키우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를 대표하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적기에 금리 인하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생각했을 때 아직은 적기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금리 인하는 무한정할 수 없는 금융정책인데, 이것을 현재 투자시장 활성화라는 것을 위해서 몇 차례 몰아서 사용해 버렸다고 할게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금리 인하를 모두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를 할 때마다 그럼 곧 경제도 기업 이익도 회복되겠지? 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서 주식을 미리 사놓자는 기대감으로 주식시장 가격은 오르거나 최소한 떨어지지 않게 방어가 되게 됩니다. 즉, 주식시장도 사실은 어느 정도 현실 경제를 반영해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기업 이익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만큼이나 간격이 벌어진 상태로 금리 인하라는 경제 정책이 경제를 언젠가 살리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증시만 유지시켜 놓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본래는 금리 인하가 진짜 경기 침체를 겪고 나서 회복해야 될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시행이 된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실제 경제가 회복이 이렇게 되면서 이 간격이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충격이 덜 하게 됩니다. 간격이 좁아지게 되니까요. 실제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그런데 만약 기업의 상품을 소비할 소비자들이 기업이 진짜로 회복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너무 앞서서 써버렸다면, 경제가 진짜로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 쓸 금리 인하 카드가 별로 남지 않았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은, 기업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거 사실 지금까지 한 금리 인하로 실제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까지 실제 경제는 더더욱 하락일로를 걸었는데, 증시와 실제 경제가 보이는 간격이 엄청나게 넓어진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증시 폭락이 있을 때 충격을 완화해줄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식 가격이, 증시가 벌어진 간격만큼이나 아래로 매다 꽂히게 됩니다. 금리 인하를 앞당겨 쓴 만큼 밑에 있는 현실과 투자 시장의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미래에 충격이 크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현실 경제 회복의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 하는 게 정확하냐는요. 하지만 파월 의장, 유럽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겉으로 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증시가 현실 경제랑 너무 다르게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을 때는 사실은 속으로는 내려갈 때는 어느 정도는 내려가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업들과 국민들이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다시 지갑을 과거보다 더 여는 시기인, 충분히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지나서 회복될 수 있다는 시기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놔서, 가장 적기에 금리 인하를 꺼내놔서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 성장용 금리 인하 카드로 쓰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꼭 그때만 금리 인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경기 하락 충격에 대비해서, 경제 하락 충격에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한 것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충격도 너무 한 번에 세게 오면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많은 자산들이 위험하니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험용으로 금리 인하를 한번 해두는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이유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나 유럽중앙은행 같은 곳,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시를 실제 경제 하락만큼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투자시장이 폭락하게 될 위험을 미래에다가 떠넘기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시장을 살려놓는 경제정책을 계속해서 하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미국 대통령은 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못하게 하고 또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강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앙은행은 타이밍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계속 미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의 아킬레스건, 현재 방사능의 문제의 시작을 알아볼 건데요. 최근 도쿄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세계에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호주의 한 방송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해서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고, 한국에서도 얼마 전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한국의 타당한 판단이라는 WTO 세계무역기구의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과 함께 국제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방사능 말이죠. 그럼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것이 해외에서도 우려를 나타내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지, 통제불능의 상태로 불리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지진에 이어 들이친 해일, 즉 쓰나미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후쿠시마 지역에 있던 제1원자력 발전소, 즉 제1원전 역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 쓰나미로요.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이고 속보로 전 세계 국가에 전달되기도 했었죠.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린 사건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상황 속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입은 피해와 그 결과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한 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총 4기의 발전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력이 무엇인지는 제 영상 중에 원자와 원자력 편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으니 한번 꼭 보시고요. 간단히 말해서 원자력은 전기 생산량이 아주 뛰어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과거에 늘려가는 추세였고요.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이때 사용하는 원자력이라는 것이 결국 높은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때 발생하는 엄청난 뜨거운 열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냉각이라는 것을 항상 하고 있어요. 온도를 내리는 일이죠. 여러분들 컴퓨터만 봐도 열이 오르면 작동이 정지되거나 망가져 버리니까 쿨러라는 선풍기 같은 게 계속 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컴퓨터를 시원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순행이라고 해서 차가운 물을 계속 통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열을 내리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물을 끌어들여서 열이 있는 곳에 계속 지나가게 만들므로써 열을 빼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원자력은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망가져버리면 에너지도 관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막 에너지가 튈지 알게 뭐겠어요. 우리 주변엔 원자를 다룰 수 있는 초능력자는 없으니까 시스템으로 이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 냉각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중 4기 중에 1, 2, 3번기는 이 2011년 3월 쓰나미에 피해를 입으면서 이 냉각 장치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냉각이 안 되니 당연히 발전하기 위해서 가동되고 있던 곳의 열이 급격하게 치솟겠죠. 그런데 이 발전소 안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담고 있던 연료는 무엇일까요? 우라늄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연료봉인데요. 진짜로 봉 모양으로 생겨서 연료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연료봉은 전기를 생산할 때 원자로라는 곳에서 다룹니다.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을 위한 거대한 도자기 같은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적당한 수준의 열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열로 온도가 치솟으면서 이 연료봉이 녹게 되는 온도까지 가게 됩니다. 이거 원래 녹여서 쓰는 연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형태 그대로 다 쓰고 나면 그대로인 채로 폐기 처분되는 그런 연료입니다. 즉 녹아선 안 되는 것이 녹아버리는데 그냥 녹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고열로 녹으면서 주변의 것들도 같이 녹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뜨겁고 흐르는 액체가 되어버린 연료봉이 주변 사물들을 녹이면서 엉겨붙는다라는 말이죠. 연료봉의 형태라면 나중에 로봇을 쓰든 뭘 쓰든 봉 형태인 것을 들어서 회수를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녹은 것이 어디에 어떻게 흘러서 어떤 것들이랑 붙어있는지 알게 뭐겠어요. 그것도 기존 형태대로가 아니라 쓰나미로 일부 파괴된 건물 속에서 말이죠.
게다가 지금까지 제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방사능입니다. 제가 일부러 연료봉 근처에 녹색 네온 형광을 넣어놨죠. 이것에 대한 위험성과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제가 방사능 편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걸 봐주시면 되고요. 아니, 꼭 봐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은 곳은 인간이 다가가면 죽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는 피부가 재생력을 잃고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무너져서 암이 발생하거나 전체적인 체계가 무너지면서 백혈병 등을 앓기도 합니다. 그냥 나쁜 건 다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연료봉이 녹으면서 주변 사물을 녹인다라고 했을 때 연료봉이 있는 곳, 즉 안에 있는 사물들만 녹였으면 아까 원자로 안에 담겨 있다고 했으니 그것만 어떻게 다 밀봉하거나 버려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고열로 녹은 연료봉은 이 원자로, 즉 담겨있는 통이라는 것에 대한 바닥도 뚫어버립니다. 이거를 멜트다운, 노심용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녹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원자로의 그 로에서 연료봉을 담는 중심의 원자로, 중심이 녹아서 흘러내린다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고요? 그 원자로라는 담고 있는 것 자체를 녹여서 원자로를 뚫고 흐를 수도 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각 장치가 망가지고 연료봉과 원자로가 녹기 시작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거를 식히기 위해서 외부에서라도 물을 뿌리게 됩니다. 식히기 위해서요. 더욱 통제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문제를 수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뿌린 냉각수, 즉 물이라는 것이 방사능으로부터 면역이기라도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물입니다. 그런 면역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린 물은 최대한 정조준에서 뿌리긴 했겠지만 당연히 이미 구조적으로 파괴되거나 균열 등이 일어난 곳을 통해서 땅과 인근 바다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가요? 물이요? 아니요. 방사능이 담긴 물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뿌린 물도 방사능이 담겨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곳에서 원래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양이 약 1만 8천 톤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관하는 곳에도 균열이 발생을 하면서 인근 앞바다에 직접적으로 오염이 옮겨갔고 해양 생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결과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인 가능한 방사능 위험만 이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연료가 원자로를 뚫고 흘러서 어디론가 흘러가는 이 멜트다운, 노심용융 현상이라는 건 여기서도 쉽게 멈추지 않고 방사능까지 내뿜으면서 통제불능으로 어딘가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원자로의 바닥을 뚫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흘러내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땅이란 것까지 뚫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매우 뜨거우니까요. 엄청나게 공포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별도의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불립니다. 원자로가 녹아내려서 땅까지 뚫고 들어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원래는 꼭 도시전설처럼 괴담처럼 만들어진 이야기였는데 과거의 체르노빌 사태에서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일어날 줄 몰랐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건인 거죠. 왜 차이나 신드롬인가는 원자로가 말 그대로 독이, 우리가 말하는 도자기처럼 보인다는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썰도 있고, 정확한 어원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라고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원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인 1986년 체르노빌 사태 때는 과거에 이런 땅을 파고 들어간 차이나 신드롬, 노심용융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최근에는 드라마 체르노빌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과거 소비에트 연합,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기도 했고 명령과 일부 자의를 통해서 광산 인부들을 계속해서 보내 콘크리트로 바닥에 난 구멍을 매립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매립을 하기 위해서 다가간 광산 인부들은 모두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감수한 것이고요. 사람의 목숨으로 이 체르노빌 사태 이후에 벌어질 공포스러운 방사능 오염 상황을 막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사능은 두꺼운 땅을 쉽게 뚫고 나오지 못하므로 콘크리트를 통해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것을 택한 것이죠. 자, 그러면 후쿠시마는 어떨까요? 멜트다운, 즉
원자로가 녹은 현상은 확인이 되었는데 땅을 뚫고 들어갔는지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행일까요? 아니죠. 왜냐고요?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접근이 불가능해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수준은 그냥 위험하니까가 아니라 접근 시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죽으라고 사람을 체르노빌 사태처럼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로봇을 쓰면 되지 않느냐? 로봇이라고 해서 위험지대에서 완전히 안전하다, 면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로봇을 써도 로봇이 가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순탄하지 않은 상태란 뜻이고요. 음모론 이전에 말 그대로 확인이 쉽지 않을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상태인 거죠. 물론 일본은 이에 대해서 통제 가능한 상태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도쿄올림픽에 앞서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쿠시마에서 산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1원자력발전소 1, 2, 3호기 중 2호기 겉에는 방사능을 띠는 핵물질 잔해가 발견이 되어서 이거를 기계를 통해서 옮길 계획이고 2021년부터 제거할 것이란 공식적인 발표도 했습니다. 2012년 아니고요. 2021년이요. 이때도 확인 가능한 사실은 왜 1호기와 3호기 같은 경우에는 핵물질 잔해를 제거할 것이란 계획 발표도 하지 못하고 있냐면 이 1호기와 3호기에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용기에 바깥조차도 방사능 양이 너무 높아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까지도 어려운 상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통제 가능이라 위험하지 않다라 투자 시장에서는요 모르는 것을 안전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투자 수익이 예상 이상으로 발생하는 건 역시도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즉, 알 수 없는 모든 상황은 위험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좋았던, 즉 투자 수익이 예상 이상으로 났다면 결과적으로만 좋은 것일 뿐입니다. 충분히 예상되어 있지 않았다, 계산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대로 폭락의 위험도 안고 있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을 안전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나쁜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안전하다는 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방사능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퍼져나가며 인체에 누적되어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상황은 정확히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모름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고 판정해야 될 일입니다. 조사조차도 위험해서 진행되지가 않는 상황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걸지 잘 모르겠다라는 뜻이죠.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세계를 상대로 일본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음모론을 제거하고 근원이 되는 2011년 3월의 쓰나미부터 해서 이 사건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현황은 어떤지까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물론 일본은 땅이 넓기 때문에 후쿠시마 지역이 일본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한 팩트로 전달은 드리지만 후쿠시마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고 그들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생산한다거나 이것을 다른 곳에 판매한다는 점, 그리고 역시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복잡한 사정도 마찬가지로 알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경제 이야기가 아닌, 역사 이야기가 아닌 사건, 사고 이야기를 오랜만에 가져와서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들 저와 같이 또 무언가를 다시 인지하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라이브 방송 꼭 와주시고요. 저도 이 말 좀 한번 해보려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